자, 인쇄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책을 좀 더 빨리 만드는 기술?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쇄술이 권력 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면 어떠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계 하나가 종교, 정치,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인쇄술 이전에는요, 지식은 소수의 엘리트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아는 것이 힘, 말 그대로 지식이 곧 권력이었죠. 하지만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이게 바로 세상을 뒤흔든 혁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쇄술이 없던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어떻게 소수에게만 꽁꽁 묶여 있었는지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 한 권이 요즘으로 치면 거의 집 한 채 값이었던 그런 시대예요. 지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물리적인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걸 만들거나 가질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기존의 권력 구조가 아주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직자나 귀족들은 지식은 물론이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즉 문해력 자체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생각이 퍼져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그런데 바로 이 견고했던 정보의 벽을 한 방에 무너뜨린 사건이 터집니다. 낡은 세상을 산산조각낸 그 발명,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15세기 중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드디어 지식의 대량 생산 시대를 활짝 연 거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4만 종 이상.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쇄술이 나오고 나서 딱 50년 만에 유럽에서 나온 책 제목의 수예요. 그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손으로 낑낑대며 베껴 쓴 책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숫자죠. 말 그대로 지식의 빅뱅이 터진 겁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지식을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책값이 뚝 떨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교육의 기회도 당연히 넓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이 표준화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손으로 베끼다 보면 오류가 계속 쌓였는데 인쇄된 책은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덕분에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지식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기술이 당시 유럽의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역사상 최초로 바이럴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 이게 처음부터 거창한 혁명을 노린 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쇄업자들이 이 문서의 파급력을 딱 알아본 거죠. 이걸 찍어내면 돈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천 부를 찍어서 유럽 전역에 쫙 뿌렸고 루터의 생각은 불과 몇 주 만에 온 유럽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그렇게 빠르고 넓게 퍼지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정보의 위기를 느낀 교회가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서 목록이라는 새로운 무기였죠. 특정 책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아예 읽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교회가 이거 절대 읽지 마! 하고 금서 목록을 쫙 만들었는데 이게 글쎄 사람들한테는 이건 꼭 읽어야 해! 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권력이 정보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오히려 더 불타올랐고 결국 실제 통제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만들어낸 정보의 홍수 앞에서 낡은 검열 방식은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인쇄술의 영향은 종교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형까지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이번엔 인쇄술이 어떻게 국가라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역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앤더슨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인쇄 매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출판업자들은 더 많은 책을 팔기 위해 소수 엘리트만 아는 라틴어는 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각 지역의 말로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인쇄 자본주의가 등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 흩어져 있던 여러 사투리들이 하나의 표준어로 통일되기 시작했고요. 신문이나 소설 같은 매체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게 해줬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백 년 전의 혁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와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쇄혁명은 단순히 지식을 퍼뜨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유통하는 힘을 가진 새로운 권력자, 즉 출판업자를 탄생시켰죠. 어떤 책을 낼지, 어떤 사상을 퍼뜨릴지 결정하는 그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정보를 쥐락펴락하는 플랫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와 현재가 놀랍도록 겹쳐 보입니다. 과거에 안톤 코베르거 같은 거대 출판사가 유럽의 지식 유통망을 꽉 잡고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죠. 권력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힘을 갖는다는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요약해주네요. 보세요. 인쇄혁명과 지금의 디지털 혁명은 정말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권력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통제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금서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이버 검열은 오히려 사람들을 VPN이나 다크웹 같은 음지로 이끌기도 하잖아요. 역사는 정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쇄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AI 혁명 역시 권력의 지도를 뿌리부터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의 출판업자들이 그었던 권력의 선을 과연 이 시대에는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게 될까요?